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07페이지에 나오는 수필 한 그루 나무처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필은 어떤 종류의 글인가? 수필은 생활 속에서 얻은 생각과 느낌을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한 산문문학인데요. 잠깐 여기서 문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또 추가하고 밑에 수필의 특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사갈래에 대한 그 수업을 했었죠. 그죠? 그때 서사갈래 얘기할 때, 설화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이나 신소설이나 판소리 사설 같은 것까지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조금, 덧붙여 설명을 하자면, 지금 설화나 판소리 사설 같은 경우는 문학에 들어가요. 하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 소설, 수필, 희곡이 대표적인 문학의 대표적인 장르거든요. 물론 여기 시나리오도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죠? 드라마 대본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대표적으로는 시, 소설, 수필, 희곡을 문학의 4대 갈로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우리가 흔히 문학이라 말하는 것은 기록 문학을 나타내요. 역사적으로 기록 문학은 시, 소설, 수필, 희곡 외에 예전에 가사 문학이라든가 시조 문학 같은 것도 들어가요. 반면에 우리가 기록 문학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쓰는 게 뭐냐면 구비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구비 문학 또는 구전 문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구전의 문학은 기록된 게 아니라 지금은 기록돼 있죠. 하지만 이전에는 이게 기록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문학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지금 최근은 아니겠네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 설화를 모아놓은, 고려 때도 설화를 모아놓은 책도 있기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 옛날 이야기 같은 것들은 그렇게 오래 기록된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전에 또 설화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고려 때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설화들이 돼 있거든요.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설화, 판소리, 사설 같은 것들은 구비문학의 일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설화에는 신화전설 민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신화전설 민담.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서사관례에 대한 이야기 끝났고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수필이라는 장르는 교술관례에 해당돼요. 교술관례에 대한 것을 뒤쪽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수필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시절에 수필의 특징 이미 배웠어요. 프린트, 기말 3번에 해당되는 프린트에 살짝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개성적인 글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형식이 자유롭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형식 형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내 멋대로 막 낙사하듯이 쓰는 것은 아니고, 처음, 중간, 끝을 지키는데 그 서술하는 방식이 처음을 생략하고 중간, 끝 써도 되고요. 중간의 내용을 일반적인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지 않고 내 나름대로 처음에는 시를 썼다가 뒤쪽에 시 형태로 쓰다가 일기 형태로 써도 되고요. 일기 형태로 썼다가 시 형태로 썼다가 산문 형태로 써도 되고, 하여튼 자유롭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필은 가장 비전문적인 글이죠. 형식이 없으니까 쉽게 쓸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비전문적인 글입니다. 여러분도 수필은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릴 때 썼던 일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독서 감상문 모두 수필의 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기 고백직이다. 이 수필에 등장하는 나는 글쓴이 자신이거든요. 아주 주관적인 글이에요. 글쓴이 자신의 그 생각을 드러내는 글이기 때문에 자기 고백적이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같다 해서 자기 고백적이란 말을 씁니다. 여기에는 글쓴이의 생각, 감정, 가치관 등이 잘 드러나요. 이걸 솔직하게 또 다른 말로 진솔하게란 말로 쓰기도 하거든요. 진솔하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수필의 또 다른 특징을 볼까요? 수필의 또 다른 특징은 신변잡기다. 신변잡기란 말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한자를 풀면. 그래서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쓰는데요. 일상의 관찰을 기록하죠.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 가상세계에 경험한 일이고 현실 세계에서 경험한 일을 쓰는데요. 선생님 그럼 꿈을 적으면 수필이 아닌가요? 꿈도 현실에서 내가 꿨잖아요. 내가 꿈을 꿨다 하고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 그것은 수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변잡기적이죠. 그 다음 유머와 위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대신 유머가 위트가 있던데 서양의 문학은 유머와 위트를 드러낸
그 수필이 많고 우리나라의 그 수필은 대부분이 삶의 지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치관이 서구의 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유머와 위트를 많이 담아요, 수필에. 근데 우리는 그 글을 통해서 수필을 통해서 삶의 지혜나 깨달음, 그러니까 성찰은 자기 삶을 반성하는 건데 이 반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 그런 글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111페이지 보면 3번 문제 참고하시면 수필의 특징 중에 하나 더 나오는 게 시처럼 행과 연의 구분이 없어요. 그냥 쭉 써내려가는 산문문학이죠. 산문. 반면 요 글자 잘못 썼어요. 소설처럼 갈등이 있더라도 이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구성단계 없이 서술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없을 수도 있고요. 갈등이 있더라도 구성 단계를 형성하지 않고 그냥 누가 갈등이 있었는데 잘 해결되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소설과 시와는 달라요. 서사 갈래와 서정 갈래와는 다르죠. 시는 서정 갈래, 소설은 서사 갈래, 수필은 교술 갈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과서 본문 갈게요. 교과서 107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할게요. 이번 시간에 할 게 많아서. 그리고 선생님이 체크하는 내용 외에는 주로 책을 읽는 데 집중하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 교과서를 좀 읽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건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한 그루 나무처럼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면 이 말 뒤에 뭐가 따라오면 좋을까? 아, 한 그루 나무처럼 되고 싶다.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말이 적절하겠지. 한 그루 나무처럼 혼나고 싶다는 아니잖아. 그래서 한 그루 나무처럼 뭐 살고 싶다. 한 그루 나무처럼 되고 싶다. 이런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북한산 근처로 이사를 와서 북한산 근처로 이사 와서 주말마다 산행을 한지, 그러니까 산행으로 표현하고 등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산행을 썼다는 것은 그러니까 등산은 좀 더 높은 산을 오르는 개념이라면 이 산행이라는 것은 조금 등산보다는 가벼운 느낌이 들죠. 그죠? 어쨌거나 뭐 등산과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산행. 등산을 한 지 2년 반쯤 되었다. 동행할 사람을 찾기 힘들어 대개는 혼자 산에 오른다. 처음엔 적적한 감이 없지 않았으나 했으니까 있었으나, 그죠? 그럭저럭 습관이 되니 오히려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고 몸과 마음이 더욱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처음에는 좀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지만 습관이 되니까 좋았다는 거죠. 오히려 좋았다. 처음에는 좋지 않았지만 지금 더 좋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산행을 하니까 몸과 마음이 맑아졌다. 산행의 장점이 되겠죠. 그죠? 장점. 그 다음, 말을 주고받을 상대가 없으므로 무엇보다 사물의 미세한 변화가 눈에 잘 들어온다. 그래서 두 번째, 사물의 변화를 잘 볼 수 있다 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계곡 물가나 약수터에 앉아 보내는 혼자만의 시간도 이젠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충만하게 나온다. 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처음에 적적했지만 습관이 되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죠. 이것도 사실 따로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다. 우리가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고 오히려 뭔가를 바쁘게 해야 하는 게 많죠. 선생님들도 여러분에게 공부를 좀 해라. 아침에 원격 수업 출첵을 해라. 자가진단 해라. 뭐 교복 단정히 입어라. 지각하지 마라. 늘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여러분이 움직이다 보면 생각할 시간이 적어지겠죠.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 고요히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뇌도 또 건강해진다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사물의 미세한 변화가 눈에 잘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장점. 혼자 산행을 하는 장점이겠죠. 혼자 산행을 하는 장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뭐 하나 더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도 장점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기까지가 이 글 전체의 처음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 경험을 적었고요.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적인 내용이고요. 이 글을 서술하는 사람은 작가 자신이에요. 작가 자신의 글이고요. 그 다음에 산행의 장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상에 대한 경험이지만 관찰력이 좀 있는 사람이다. 그죠? 섬세한 관찰력이 있어야 작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의 내용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 부분 가겠습니다. 중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정릉에서 일신사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두 개의 약수터가 있다.
일선사, 사자 붙은 거 보니까 절이다, 그지? 경내에 쓰면 성북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올 봄부터 나는 계속 이쪽 길을 다녔는데 늘 두 번째 약수터에서 잠시 숨을 고른 다음 살짝 쉬어가나 봐. 내처 곧장 올라간다. 오르곤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약수터 옆에 서 있는 참나무 한 그루가 내 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산을 할 때, 뭐 산행을 할 때 별로 못 느끼다 어느 날, 항상 어느 날 선생님 지난번에 소설 이야기할 때 있지. 어느 날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글의 주된 내용이 이제 펼쳐지는 것은 어느 날, 어느 사람이, 어느 시간 뭐 이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참나무 한 그루가 내 눈에 들어왔다. 바로 이 글의 성찰적인 이 글의 의미 있는 대상이 바로 이 참나무 한 그루인데요. 이 글의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제목도 나무처럼이잖아. 그래서 이 참나무 한 그루가 이 글의 주된 소재면서 아마 이 나무를 통해서 작가는 또는 글 속에 등장하는 글쓴이는 깨달은 바가 있나 봐요.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하필이면 나무에 박혀있는 녹슨 대못이 먼저 눈에 보였다. 그러니까 참나무를 먼저 봤는데 그 나무에 박혀있는 못을 본 거예요. 오래전에 누군가 바가지를 걸어놓기 위해 박아놓은 것 같았다. 그러니까 약수터에 바가지가 필요하니까 거기다 박아놓은 거죠. 너무 아플 것 같아. 그지? 나무가. 손으로는 빼낼 재주가 없어. 그대로 내려왔는데 두고 그 대못이 가슴에 나왔다. 마치 자기 마음에 박혀있는 것처럼 좋지 않았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 안타까운 마음이라든지 조금 그 나무가 아프겠다라는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죠? 자,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 주말에 나는 대낭의 장도리를 챙겨놓고, 장도리는 한쪽은 못을 빼도록 이렇게 토끼기처럼 이렇게 돼 있고 앞쪽은 망치 모양으로 딱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죠? 탁탁 이쪽으로는 망치질을 하고 이쪽 요 사이에 못을 걸어가지고 못을 탁 빼는 그런 걸 장도리라 그래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장도리는 그러면 이 나무에 박혀있는 녹슨 대못을 뽑기 위함이라는 게 이 장도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장도리를 모른다면 별 느낌이 없겠지만 장도리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나무에 박혀있는 대못을 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녹슨 못을 빼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다. 그 나무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바야흐로 사월이 되면서 참나무는 연두빛의 아름다운 잎을 가지마다 무성하게 토해내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그 참나무를 보기 위해서 보고 싶어 산에 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괜히 마음이 심산스러울 때, 남에게 무심코 아픈 말을 내뱉고 후회할 때, 또한 이유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면 나는 그 나무를 보러 올라가곤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무를 보러 갈 때 어떤 경우냐면 이럴 때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쭉 나열되어 있지. 3개 이상 나열되었으니까 열거법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이럴 때 나무를 보러 간다는 겁니다.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자, 페이지 넘깁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나왔죠? 그 다음 주말에 나는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내게 시원한 그네를 내주며, 때때로 미소를 짓거나, 말을 건네오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나무를 무슨 사람처럼, 친구처럼 생각하네요. 그 나무가 마치 뭐라고 하냐면, 나무가 하는 말이야. 상상력이 뛰어나네요. 네가 그 못을 빼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계속 옆구리가 아팠을 거야. 혹은 내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너 아프지? 오늘 속상한 마음 풀어봐 하고 위로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힘든 때일수록 한결같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봐 하고 이런 말도 했다네요. 그죠? 쌤 책과 수업하는 자료를 같이 보니까 머뭇머뭇하게 되네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나는 그 나무 아래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으며 사과나 김밥을 먹기로 했다. 여름 한철을 나는 주말마다 새로 사귄 친구를 만나러 가듯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갖고 산으로 올라갔다. 참나무를 설레는 마음으로 찾게 된 나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참나무를 아주 사랑하게 됐네요. 우리의 옛 이야기를 보면 요거는 이제 참나무의 경험보다는 자기가 온 지식을 살짝 드러내는데요. 글 속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글이 조금 풍부해지죠. 우리의 옛 신화를 보면 우주나무라는 게 있다. 지상과 천상을 이어주는 나무로 아직도 시골에 가면 커다란 느티나무에 천들이 감겨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각 지역의 당산나무 같은 거죠. 그죠? 우리는 민간신앙으로 우주나무는 사람의 염원을, 소망을 하늘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하늘에 신이 산다면 지상에 있는 우리와, 그러니까 여기가 공간이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 옛날 사람 입장에서 하늘은 여기 있고 땅은 여기라면 바로 가기 어려우니까 나무는 키가 많이 크고 하늘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있잖아. 그래서 중개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 매개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나무에게 염원을 하면 이 나무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염원을 대신 전달해주는 그런 사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은 거죠. 이를테면 나는 평범하게 짝이 없는 참나무를 나의 우주나무로 삼게 된 셈이었다. 해서 자기의 소망을 비는 나무가 이 참나무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프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못을 빼주고 그게 인연이 돼서 힘들 때 가서 그 나무에게 말을 거고 나중에는 결국 자기 친구가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 109페이지 갑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지방에 살고 계시는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다. 곧장 내려가 볼 수 없었던 나는 마음을 달래려 저녁 무렵 산으로 올라갔다. 앞쪽에도 늘 산으로 힘들 때마다 갔으니까. 그리고 나무를 올려다보며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다. 앞쪽에 우주나무란 말을 집어넣은 이유가 여기 나오죠.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산으로 올라갔다. 사실 요거 없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와도 돼요. 근데 여기서 자기가 건강을 빌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건강을 빌면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했다 하는 얘기를 덧붙여 준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이 좋은 수필 문학, 그러니까 문학의 가치를 가지는 수필이 된 거예요. 그냥 쭉 나열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런 그런 수필은 형식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곳곳에 장치를 넣어놓으면 굉장히 풍부하고 좋은 수필이 되는 겁니다. 잘 봐두세요. 여러분이 과정평가를 수필 쓰기를 해야 되니까.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을 나는 이제 믿는다. 내가 지방에 다녀오고 나서 얼마 후에 어머니는 가까스로 건강을 되찾았다. 자, 이걸 보면 어때? 자기가 소망을 빌었기 때문에 나무를 향해 소망을 빌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것에 세상의 모든 것에는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할 수 없겠죠. 그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 어떤 대상들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잘해야 되고 좀 더 고귀하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글의 경험을 소개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결말 부분 갈게요. 지난 주말에도 나는 산에 다녀왔다. 눈이 내린 날이었다. 자, 이제는 푸릇푸릇한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교과서의 그림처럼 초록빛 나무가 아니네요. 불과 일주일 만에 약수터에 참나무는 제 스스로 모든 잎을 떨군 채 찬바람 속에 무연히 편안히 서 있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으로 돌아간 듯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휴식을 하는 시간이네. 그죠? 나무에게는 나는 내가 못을 빼냈던 자리를 찾아보았다.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는 상태였다. 그 헐벗은 나무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그동안 자 이제 여기부터가 선생님 색깔을 바꿔놨는데요. 여기가 자기가 반성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성찰, 반성 같은 말로 했죠. 그동안 나는 사소한 일에도 얼마나 자주 마음이 흔들렸던가, 또 어쩌다 상처를 받게 되면 얼마나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가, 그리고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있는가. 제일 핵심은 말 없는 기다림,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것을 실천한 적이 있는가 하면서 자기를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반성은 반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반성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아주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부터는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 근데 한 그루 나무가 어떤 성격을 가진 나무냐는 거죠. 바로 위에 성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시면 돼요.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가끔은 누군가 찾아와 기대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싶다. 자기가 이 여러분들 교과서처럼 힘들 때 나무에 기대고 쉬고 있는 그림 보이죠? 이런 대상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자, 이거는 겉모습은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은 그게 나무가 초록초록하다가 이제 겨울이 되어서 나뭇잎을 다 떨궜잖아요. 그렇지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그 나무로 여전히 있는 것처럼 나도 내 겉모습이 늙어가든 아니면 못나지든 뭐 변화되더라도 내 속마음 항상 누군가가 나에게 기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면 항상 바라보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선생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늘 그런 사람이 되려고 사실은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그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최대한 누구에게인가 소중한 사람, 누구에게인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건강한 생각, 그 다음에 또 밝고 환한 웃음소리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고민도 사라지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선생님의 존재감도 느끼고 기쁨도 얻게 되고 그리고 사랑스럽게 웃고 인사하고 다가오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는 그런 사랑한다, 저 아이들이 날 사랑하구나, 나도 저 아이를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어쨌든 자, 한 그루 나무처럼 말이다. 그래서 선생님도 한 그루 나무처럼 이 글에 나온 나무처럼 살고 싶네요. 자, 여기는 각오와 다짐과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라든지 소재에 대한 글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메모를 하셨죠? 그래서 글쓴이가 성찰한 내용, 요 부분, 그것을 통해서 다짐하는 부분만 정확히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